안녕하세요. 세션 2 사회를 맡은 한국외고대학교 황성우입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냥 바로 회의를 시작하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대략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2시간 정도인데 세 분만 발표하기 때문에 가급적 20분 이내로 발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론하시는 분들은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토론에 대한 답변을 발표자 분들에게 5분 정도 이렇게 드리고 나머지 한 10분 남짓한 시간을 가지고는 플로어에 질문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20분이라고 하지만은 한 15분 정도 하신다 생각을 하셔야 아마도 20분 안에 끝내실 거라고 봅니다. 뭐 워낙 발표랑 많이 하셨기 때문에 시간은 잘 지켜주시리라 믿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혹여 시간이 좀 지체가 된다라고 하면 불쑥 예의 없게 제가 개입을 좀 해서 몇 분 남았습니다라고 한번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프로그램 상으로 보면 최우익 선생님, 김선혜 선생님, 김민수 선생님 이렇게 발표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대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최우익 선생님 괜찮겠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 최우익 선생님 지금 10시 42분인데 한 11시 정도까지 발표를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예, 그러면 제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여긴 다 내부자들이긴 합니다만은, 예, 저는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에 있고요. 오늘 발표할 주제는 한국과 러시아 국민의 상대국 문화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 논문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이제 러시아 연구소 주관으로 한국과 러시아에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 결과를 이제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상대국 문화 흥미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제 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흥미 여부라는 건 뭐냐면 질문이 이제 한국 국민에게 이제 러시아 문화에 대한 흥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질문이 있어요. 또 이제 반대로 또 한국 문화에 흥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상대국 문화에 대한 이제 흥미 여부를 이제 이 논문에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분석 방법은 좀 이따가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세한 분석 이전에 이 설문조사의 결과, 3년간의 그 결과의 개요를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뭐 한국과 러시아 국민 대체로 뭐 상대방에 대한 문화적 관심이나 국가 협력이라든지 경제 관계 등에 대해서 상대국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었고, 또 이제 상대국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라든지 상대국 관광을 원한다라든지, 혹은 이제 이런 이제 경제 협력 문제, 뭐 FTA 체결이라든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든지 이런 이제 양국 협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양국이 서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단지 이제 뭐 부정적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좀 앞으로 우리가 양국 국민의 인식에 있어서 조금 더 개선해야 할 점을 이제 꼽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양국 국민이 뭐 신뢰도 없고 반감도 없고 중립적 관계라고 생각하는 양국 국민 비율이 이제 절반이 넘는다라는 점, 또 양국 경제 관계 성격이나 뭐 상대국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든지 또 상대국 문화에 흥미가 없다라든지 이러한 양국 국민의 비율도 적지 않다는 점, 이제 이러한 점들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그런 이제 3년간의 설문 결과를 이제 바탕으로 하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상대국 문화 흥미,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인구 사회학적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이제 성별, 또 연령, 학력, 지역별로 상대국 문화에 대해서 흥미를 어떻게 느끼느냐. 또 다음 카테고리로는 이제 상대국에 대한 또 그 밖에 다양한 문화적 인식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건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양국 국가 및 경제 협력에 대한 다양한 인식들이 있습니다. 뭐 FTA라든지 뭐 양국 협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든지, 이제 이런 그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이러한 요인들이 이 상대국 문화의 흥미 여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부분을 이 논문에서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런 분석을 하게 된 그 연구 배경을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그 상대국 문화에 대한 인식과 또 이 상대국과의 경제 협력, 이것은 이제 밀접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상대국 문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상대국과의 경제 협력도 활성화되고 긍정적으로 전개가 된다.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특별한 예를 든다면, 우리가 뭐 유럽연합이라든지 또 이런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이런 것들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같은 문화권에 있는 그런 이제 경제 협력 국제 조직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이제 문화의 친밀감도 있고 경제 협력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사실 이 한국과 러시아는 동일한 문화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90년부터 이제 그 한러 수교가 맺어서 지금 뭐 한 30년 된 경과는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뭐 유럽연합이나 뭐 동남아시아 이런 거는 이제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오랜 이제 동일한 문화권이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에 비하면 한국과 러시아는 아직은 뭐 문화적, 이념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이런 교류가 좀 이제 짧은 그런 것이다. 과연 이제 이런 나라들에서는 이런 이제 문화와 이제 양국 협력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는 이러한 부분이 또 이 논문에 이제 그 주목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연구 방법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상대국 문화 흥미 여부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종속 변수로 두고, 이제 독립 변수로서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제 인구 사회학 지원수 네 가지 문항과 문화인식 변수 세 가지 문항과 또 국가 및 협력 인식 변수 다섯 가지 문항을, 이 문항들을 이제 독립 변수로 두고 이것들에 따라서 문화 흥미 여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분석 방법으로서는 이제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제 통해서 이게 진행이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표로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카테고리가 이제 성, 연령, 학력, 지역 관련된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문화 인식. 요거는 이제 상대국 지식 수준, 그러니까 상대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이 문화 흥미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또 이제 관광을 가고 싶은지 아닌지, 또 상대 국가에 대한 국민 호감도가 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중립적인지, 이거에 따라서 이 문화 흥미 여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 및 경제 협력 인식도 이제 그 5개 문항이 있는데, 뭐 최근 1, 2년 그 한러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러 FTA를 지지하는지 마는지, 또 양국 경제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 또 이제 현재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인지 아닌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양국의 국가 협력이 자국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닌지, 바로 이제 이런 질문들을 독립 변수로 두면서 이거에 따라서 상대국 문화 흥미 여부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부분들을 이 논문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기서 이제 제가 이 그 독립 변수들을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란 뭐냐면은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이제 모형 1, 2, 3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모형 1에서는 이 성, 연령, 학력, 지역과 같은 인구 사회학적 변수들만 고려가 되면서 이 그 문화 흥미 여부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형 2에서는 인구 사회적 변수에다가 문화 인식 변수, 이제 그 세 가지 문항이 있었었는데 이 세 가지 문항까지를 추가하는 겁니다. 또 모형 3에서는 앞에 이 두 가지에다가 국가 및 협력 인식 변수까지도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형 3에서는 세 가지 카테고리가 다 종합이 돼서 이제 그 문화 흥미 여부를 보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그 평소 통계 분석을 많이 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낯선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남성과 여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성이 러시아 문화에 대해서 흥미를 더 느끼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답변이 나왔어요. 이제 그 남성과 여성을 나눠서 보니까 여성은 한 70%가 러시아 문화에 대한 흥미를 느낀다라고 나왔는데, 그게 정말 순수하게 여성이냐? 사실 아닐 수가 있어요. 가만 보니까 여성의 학력이 남성보다도 더 많았다. 보니까 이거는 여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학력이 더 높았기 때문에 러시아 문화에 흥미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그 학력의 부분을 이제 중립적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동일한 비율로 만들어줘서, 그러면 이게 이제 학력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성의 영향을 받아서 그 문화 흥미 여부에 대한 답변이 나오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게 이 요소가 문화 흥미 여부에 영향을 줬는지 아니었는지를 이제 통제를 하면서 분석을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자, 여기 그 표 2와 표 3은 이제 실제로 이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이 표에다가 이제 다 그려주고 있는데, 이 PPT 화면에는 커서 여기에는 따로 넣진 않았습니다. 이걸 이제 주최 측과 제가 이제 토론을 맡으신 바짐 선생님께 다 드리긴 드렸어요. 또 바짐 선생님께는 따로 이 PPT 말고 완전 문장으로 된 논문 텍스트도 따로 드리긴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요 표에 대한 자세한 분석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이 발표에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자, 이 결과만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러시아 문화 흥미 여부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을 먼저 보게 되면, 한국 국민의 성은 이 러시아 문화 흥미 여부에 대한 영향을 별로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성별 차이에 따른 어떤 그 러시아 문화 흥미 여부에 다른 차이점은 없다라는 겁니다. 또 반면에 이제 30대, 40대, 50대 한국인의 3, 40, 50대에는 러시아 문화에 대해서 흥미가 있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또 고졸 이하 집단,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학 이상과 고졸 이하로 이제 나눠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고졸 이하 집단이 오히려 더 러시아 문화에 흥미가 있을 가능성이 큰 걸로 나왔습니다. 또 한국 지역별로 봐서는 호남, 경기, 인천이 흥미가 있는 걸로 나왔고, 또 이 러시아에 대한 지식 수준의 차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특히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고 나는 많이 알고 있다라고 대답하는 한국 사람의 집단 중에서 이 러시아 문화 흥미가 이제 높은 걸로 흥미 가능성이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반면에 이제 러시아 관광 의향은 러시아 문화 흥미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반면에 러시아 국민 호감도는 러시아 문화에 흥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또 이제 그 국가 및 협력 인식 변수 중에서도 이 인식 중에서는 이 한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라고 답한 집단에서만 러시아 문화에 대한 흥미가 있음으로 답할 가능성이 나오고,
다른 답변들, 예를 들어서 협력 동반자 관계가 아니다라든지 협력 동반자 관계가 될 가능성이 뭐 앞으로 있다, 뭐 이제 미래 전망이죠. 그런 변수들에서는 그런 답변 집단에서는 이제 이 문화 흥미에 대한 큰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또 이제 그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FTA 체결이나 경제관계나 국가협력 변수들에서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집단들. 그러니까 이제 FTA 체결이 좋은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다. 이런저런 질문들에도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집단 중에서 오히려 러시아 문화에 흥미가 있을 가능성이 높거나 혹은 흥미가 없을 가능성이 큰 이런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떤 것을 뜻하냐면은 이런 질문들과는 별개로, 즉 경제나 국가 협력이나 이런 인식은 따로 있고, 반면에 러시아 문화에 대한 흥미에 대한 인식이 별개로 존재한다는 걸 이런 분석 결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이제 예를 들어서 앞에서도 이제 그 이론적 전제가 이제 경제 협력과 이 문화적 친밀도가 서로가 이제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이제 그 한국인들이 생각했을 때 에는 이러한 양쪽이 서로 별개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한편으로는 한국과 러시아가 아직은 이 경제 협력이나 문화적인 친밀도가 아주 성숙한 단계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 별개로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러시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게 되면은 이런 이제 성학력 지역, 러시아 국민의 성학력 지역은 흥미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역시 이제 러시아인들도 이렇게 좀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이 이제 그 문화 흥미를 보이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이 알고 있거나 잘 모르지만은 또 혹은 잘 모르며 별 관심이 없는 집단도 문화에 흥미가 있다라고 답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지식이 많건 없건 그거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한국 문화에 흥미가 있다, 이런 가능성이 큰 거로 나타났다. 그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한국 관광을 가보지 않았지만은 가고 싶다, 혹은 또 잘 모름 집단에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흥미가 있다라고 답할 가능성이 크게 나왔습니다. 반면에 이제 한국 국민에 대한 호감도 부분은 별로 이제 문화 흥미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나타났고, 자, 또 이 한국 국민들도 그랬는데 러시아 국민들도 이런 이제 양국 최근 국가 관계나 FTA 체결, 경제 관계에 대한 인식은 한국 문화 흥미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러시아 국민도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가능성이 이미 현재 형성되어 있다라고 답한 집단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흥미가 있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크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국의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공통점을 이제 우리가 꼽는다면, 양국 모두 비교적 높은 연령대가 상대국 문화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있고, 또 이 상대국에 대한 지식 수준도 상대국 문화에 대한 흥미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났고, 또 무엇보다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가운데 이미 맺었다고 여기는 집단에서 상대국 문화에 대한 흥미가 있다라고 답할 가능성이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변수들은 대체로 문화적 흥미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나왔습니다. 이제 공통점이 그러하고 이제 특징을 보게 되면은 한국 국민은 러시아 국민에 대한 호감도가, 또 러시아 국민의 경우에는 한국 관광 의향이 상대국 문화에 대한 흥미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겠고, 반면에 이제 상대국에 대한 그 문화적 인식과 이제 그 이제 경제 협력 인식이 본래 이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그 약간 이제 별개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로 존재한다, 이제 이런 양상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양국 관계 발전은 초기 단계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 이런 그 조사 결과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정책 제안을 만약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제
문화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서 제안을 한다면 양국 모두 이제 큰 상대국 문화에 큰 흥미를 보이지 않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 저연령대를 대상으로 상대국에 대한 지식 수준을 높이는 거가 이제 상대국 문화에 흥미를 느끼는 큰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제 그 점을 알 수가 있겠고, 특히 한국 국민의 경우에는 러시아 국민에 대한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또 러시아 국민의 경우에는 한국 관광을 가능하게 하는 방책을 모색하는 것이 서로 상대국 문화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일단 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컴퓨터 같이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주셨습니다. 어떻게 20분을 보고, 말씀을 딱 끝맺은 연습까지 하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이에 대한 토론은 우리 한림대학교에 계신 마짐 슬랩젠코 선생님이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대략 한 10분 정도 안에 말씀을 좀 끝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얼굴 뵀는데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예, 마짐 슬랩젠코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림대학교 러시아 연구소 마짐 슬랩젠코입니다. 제가 최욱 스님 발표를 제가 아주 재미있게 읽었고요. 몇 가지 코멘트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이제 토론문을 좀 띄워도 될까요? 토론문을 좀 준비했는데, 예, 최욱 스님 발표문에서는 러시아 국민이 상대국 문화의 흥미 여부에 영향을 주는 미치는 요인을 분석을 하셨는데, 그리고 공통적으로는 인구 사회학적 변수 중에서는 연령이라는 변수는 공통적으로는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연령이 높은 연령대가 연령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면 흥미를 더 많이 느낀다는 그런 연구 결과인데요. 그리고 그 연구 결과는 충분히 러시아 상황을 반영한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러시아와 한국 같은 나라들은 서로에 대한 흥미를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흥미가 크지 않은 것으로 사실입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서로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당연한 현상이라고 봐야 되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주로 흥미를 느끼는 국가들은 전통적으로는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 미국, 유럽 국가, 동남아 국가,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구소련 국가, 슬라브권 국가, 중국을 포함한 사회주의권 국가, 그리고 유럽 국가, 미국, 그런 순인데요. 그리고 이 순을 보면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러시아 관심 좀 밖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흥미가 많이 없다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매력 포인트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력 포인트를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한국인들이 러시아 문화에 대한 흥미를 돋우는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력 포인트가 딱 두 가지입니다. 크게 말하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러시아 문학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러시아 광활한 영토에 대한 환상.
예, 물론 뭐 다른 매력 포인트들이 있겠지만, 근데 이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매력 포인트가 딱 두 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문학 같은 경우에는 50년대, 60년대 고전 문학은 러시아에서 그 한국에서 상당히 많은 인기를 누렸고, 그래서 지금 50세 이상 한국인들은 러시아 문학에 대해서는 웬만한 러시아인보다 러시아 고전 문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 아니면 도스토옙스키 죄와벌 같은 작품들은 그 카라마조브 형제 같은 그런 작품들은 이렇게 모르는 한국인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국에 오래 살면서 러시아 문학에 대한 사랑, 그런 것이 굉장히 뚜렷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7, 80년대 급진 좌파 사상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러시아에서 이미 유행이 지난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습니다. 그래서 80년대 많은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청년들 사이에서는 그 고르키의 어머니, 아니면 오스트롭스키의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그런 작품들이 많은 인기를 누렸고, 그래서 그것도 고르키 어머니라는 작품을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러시아 광활한 영토에 대한 환상인데요. 그것도 당연한 것이 한국 적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에 대한 그런 일종의 환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그런 환상의 대상국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 여행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특히 80년대까지 자유로운 여행이 금지돼 있었던 시기에서 사셨던 분들은 이렇게 높은 연령대에서는 그런 환상이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낮은 연령대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매력 포인트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러시아 문학에 대한 관심은 많이 없고,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가끔씩 제가 질문을 던지면은 그 러시아 문학을 거의 모른다고, 그냥 심지어 그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들어봤지만 그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작품 이름을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좀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90년대 이후에 그 러시아 혼란 시기에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그리고 스킨헤드 같은 그런 현상 때문에 좀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오히려 느끼고 있습니다. 젊은 연령층은. 그리고 러시아인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흥미를 돋우는 매력 포인트가 무엇이냐고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 매력 포인트는 한국 기술입니다.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 대해서 제가 한 80년대부터 뭐 70년대 말 80년대 초부터 제가 한국에 대해서 유일하게 들었던 것은 특히 80년대 초에 정두환 무슨 그 시위 진압 그런 것밖에 못 들었어요. 그 유일한 그 신문 기사라든지 그런 유일한 정보였는데, 그다음 80년대 말부터는 이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에는 그 한국이 조금 점진적으로 이렇게 소련에서 알려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알려지기 시작된 계기는 한국 기술과 관련되어 있어요. 전자제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한국이 기술 강국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같은 아주 기술적으로 발전되어 있는 나라,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가성비 면에서는 한국 가전, 전자제품 그리고 자동차 제품이 굉장히 좀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고, 그리고 LG 전자 같은 경우는 국민 브랜드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력 포인트는 한국 정치 과정입니다. 그 러시아 사람들은 제가 많은 러시아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떤 것을 많이 들었냐면은 그 한국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뭐 그런 이미지가 많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비리를 퇴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고, 그리고 전 대통령을 탄핵, 뭐 징역, 이렇게 감옥에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그런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젊은이들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주로 높은 연령대가 정치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의 그런 매력 포인트를 느끼는 연령대가 이렇게 높은 연령대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한류 같은 경우에는 이 많은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국가와 달리 러시아에서 한류는 대대적인 문화 현상이 되지 못했고, 그리고 한국 드라마나 아이돌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 매니아층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대대적인 문화라고 볼 수가 없고 그냥 그 하부 문화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와 달리 러시아에서는 낮은 연령대에서는 그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그 최혁 선생님께서 그 호감도를 독립변수로 보고 계시는데, 근데 러시아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호감도를 아마 나름대로 이렇게 의도가 있었겠지만, 근데 호감도를 똑같은 정석 변수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유 때문에 호감도를 독립 변수로 보셨는지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논문은 굉장히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시사점이 왜 이 논문 중요성이 무엇이냐면은 그 낮은 연령대에서는 상대국 문화에 대한 흥미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 논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래서 서로 문화에 대한 이렇게 매력 포인트를 발굴을 해서 그래서 상대국 문화에 대한 그런 흥미를 돋우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빠진 그 슬랩첸코 선생님. 역시 그 다른 시각에서 이렇게 바라봤었을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코멘트를 해주셨다고 보고요. 매우 저도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시간을 제가 짧게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아마도 좀 이후에 다시 최유익 선생님하고 마짐 슬랩첸코 선생님 간에 좀 토론의 시간이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발표와 토론을 끝냈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한국외고대학교 김선혜 선생님이 러시아 대외안보 전략과 동북아, 한반도를 중심으로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매우 이제 시사성 있는 논문으로서 또 재미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혜 선생님, 지금이 11시 16분, 15분인데 35분?
예, 11시 35분까지 대략 정리해 주신다 생각하시고 발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의 김설래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러시아 대외 안보 전략과 동북아, 한반도를 중심으로 제가 이번에 준비한 것은 논문은 아니고요. 네, 논문으로 가는데 전 단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아이디어라든가 아니면 그 생각들을 갖다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걸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논문화 시켜가지고 그 논문을 투고할 예정이고요. 러시아 대안보 전략에 대해서 제가 조금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러시아가 최근 2년 들어와서 한반도나 아니면 저희 그 북핵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접근한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2018년 이전의 러시아와 2018년 이후의 러시아가 그 동북아 안보라든가 한반도에 대해서 영향을 가지고 그 공세적 그 외교적 그 영향을 끼치는 걸 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러시아의 대외 안보 전략에 대해서 했죠. 1번, 2번 해가지고 주로 이제 러시아가 어떻게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들어와가지고 러시아가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다시 또 유라시아, 동북아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고 접근하고 있는지, 거기서 좀 더 들어가서요.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어떤 전략적 생각으로 또 접근하고 있는지를 또 들여다보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결론을 갖다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서 이제 러시아의 대외 안보 전략, 그다음 대외 정책 개념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왜 최근 들어와가지고 러시아가 이 한반도나 아니면 동북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게 단순하게 경제적 이유만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한 1년 사이죠. 그 때문에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대외 안보 전략이 어떻는지, 대외 정책 개념이 어떻는지. 그런데 러시아의 대외 정책 개념을 들여다보니까요. 2016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새로 개정된 아니면 새로 정리된 대외 안보 전략이 대외 정책 개념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도 한번 좀 들여다봤어요. 최근에 들어와서 러시아의 대외 안보 인식을 쭉 들여다보니까요. 물론 여러분들도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신문 지상을 통해서 봤겠지만은 세계 질서를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이되는 과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추구해야 될 세계 질서는 이제 그 중에서 다극 체제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러 관계 같은 경우는 모범적 대국 관계로서 전면적 전략적 협력 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패권주의 연합 대응하기 위해서죠. 아시아 쪽으로는 유라시아주의와 신동반 정책을 이제 추구하고 있고요. 아태 지역에서 영향력 확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외 안보 전략을 이제 들여다보니까요. 2013년도 있고 2016년도 있는데 2013년부터 들여다보면은 대충 흐름이 보입니다. 2013년도에 벌써 이미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가 종언이 되고 이제 다극 체제로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태 지역에서 러시아 지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2016년도 11월 30일에 승인된 대외 정책 개념을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좀 더 공세적인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이제 강대국 지위를 공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존 미국 주도의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전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서방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아태 지역이 부상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아태 지역은 주로 동북아 지역을 얘기합니다. 아시아 태평양이 굉장히 넓죠. 근데 대외 정책 개념에서는 주로 동북아 지역을 갖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미러 대립과 INF 파기가 있는데요. 미국과 러시아가 대립하면서 INF 파기가 이게 좀 결정적인 어떤 사건인데 INF 파기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INF 파기 같은 경우는 중단거리 핵 전력 조약인데 이 중단거리 핵 전력 조약이 파기됐어요. 작년 8월 2일 날 미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이제 탈퇴했는데 먼저 미국이 탈퇴했고 나중에 러시아가 탈퇴하는 그 수순을 밟았지만 결국은 양쪽 다 탈퇴를 했습니다. 냉전 시기에 가장 역사적으로 이제 가장 모범적인 군축 조약이 하나였는데 불구하고 INF 조약이 이제 파기됐습니다.
조약이 파기된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군비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거. 민간 군수 기업하고 미사일 핵무기 개발을 위해서 체결된 계약 규모가 1,160억 달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미사일 중단거리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도 얼마 전에 극초음속 그렇죠. 극초음속 미사일도 개발하고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스칸데르란 미사일도 마찬가지고 이런 미사일들이 개발되기 시작했고요. 지금 현재 실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단거리 미사일 핵전력 미사일 조약을 파기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니까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 이란, 이스라엘, 북한 같은 국가들이 자유롭게 중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 미국과 러시아만 이 조약 때문에 손발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는 중단거리 미사일 개발을 전혀 못하고 그 다음에 생산도 못하고 배치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조약 당사국의 안전한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수천 개의 지상 발사 중단거리 미사일을 동중국해, 남중국해, 서태평양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중단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는 항공모함 킬러라고 얘기하죠. 둥펑 26, 27 이런 경우. 그래서 미국 같은 입장에서는 지금 손발이 묶여 있는 상황을 갖다가 전혀 이해를 못한 거고, 그 다음에 북한 같은 경우도 개량형 이스칸데르 단거리 미사일 개발을 하고 실험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의 이제 유라시아 동북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한번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니까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경쟁, 특히 동북아 나누면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있고 그 때문에 중러 군사 동맹에 준하는 상태까지 갔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직 군사 동맹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은 미국의 공세적인 어떤 중국에 대한 압력 때문에 러시아하고 중국 사이가 굉장히 가까워졌죠. 중국의 1대1로 사업하고 그 다음에 세계 시장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강화돼 가는 것, 그것이 미국의 글로벌 주도권을 위협할 정도고 특히 5G 이동통신 기술하고 세계 디지털 경제 시장, 결국은 제4차 산업을 얘기하는 거죠. 제4차 산업에 있어가지고 누가 주도권을 잡는가에 대한 미중의 극한 대립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하웨이라든가 테크놀로지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019년에 이런 얘기를 했죠. 중러 군사 동맹을 맺고 있지도 않으며 그럴 의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많은 학계들 사이에는 중러 군사 동맹은 맺고 있지 않지만은 그 수준에 거의 가까워졌다. 준동맹 체계의 수준에 지금 놓여 있는 거 아니냐. 더 만약에 그 미국과의 대립이 심해진다면 중러 군사 동맹까지도 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동북아를 인식하는 걸 들여다보면요, 아태 지역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국가를 갖다 중국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아태 지역의 근간은 결국은 러시아 국가 이익을 확보하는 것인데 그 이익이 뭐냐면은 경제 협력과 무역을 통해서 러시아가 극동 지역을 갖다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 그것이 핵심 이익이죠. 그걸 위해서는 결국 동북아가 안정된 상태가 유지돼야 된다는 것. 그렇게 위해 가지고는 한반도의 갈등이 종식이 되고 평화 체제 구축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러시아한테 유리하다는 게 러시아의 인식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이 계속 경쟁 관계에 있음으로 해가지고 동북아가 불안정해지는 상태에 대해서도 러시아는 예민하게 반응을 하죠. 그와 동시에 중러 협력 관계가 공고화되고 동북아, 특히 한국 같은 경우 러시아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동북아 영내 강국으로 등장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3년 전만 하더라도 러시아가 바라보는 한국은 하나의 러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중소국 정도로 생각했었던 거죠. 근데 최근 들어와 가지고 한국이 영내 강국으로 등장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무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주도권을 가지려 하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동북아 내에 영내 불안정, 그 다음에 안보 체계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러시아가 최근 2년 사이에 동아시아, 동북아, 특히 한반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그다음에 전략 무기를 한반도에 예, 개입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던 겁니다. 러시아의 아태 한반도 정책은 이제 극동 시베리아 개발을 한다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아태 지역을 갖다가 하나의 그 경제 지역으로 통합하는 것. 그 다음에 미국을 갖다가 아태 지역에 있어가지고 견제한다는 그런 어떤 장기적인 포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같은 경우는 베트남과 이제 FTA 협상도 체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북한, 몽골 전통적 우방 국가들과 관계를 갖다가 개선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북한과 한반도 정책을 들여다보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하나의 지렛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북 안보 구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미국이나 러시아나 비슷한 입장입니다. 북한이 어떤 역할을 해준다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서방의 전방위적 정제 제재 조치를 갖다가 지금 러시아가 당하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서 이제 동북아 특히 한반도 일본의 극동 참여가 필요하고 또한 중국과의 경제 협력도 굉장히 필요하죠. 그런데 극동 개발 문제에 있어 가지고 들여다봤을 때는 이 지정학적 요소가 개입됩니다. 중국하고는 그 무역을 하고 그다음에 같이 경제적 협력을 추구하고 그다음 미국을 상대로 해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는데도 불구하고 극동 개발에 있어서 중국의 참여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충돌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극동 개발에 참여하기보다는 그 일본하고 한국이 극동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굉장히 안정적이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러시아의 입장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동 지역 개발과 발전에 있어 가지고 북한의 핵무장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시간이 그냥 굉장히 빨리 지나가네요. 러시아의 유라시아 정책과 동북아 입장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아까도 얘기했던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 태평양 전략과 쿼드 플러스가 있습니다. 자, 러시아와 중국 간에는 동상이몽과 순망치안 이 두 개의 사자성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와 중국은 서로가 이해가 합치되는 게 있지만은 이해가 상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중러 양국 간 전략적 이해관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러시아가 갈등 관계에 놓여 있는 것 자체가 중국의 전략적 이익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아태 지역과 미국에 대한 전략적 태도가 어떤지 정확하게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러시아도 중국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야심을 드러내는 것과 1대1로를 통해서 중앙아시아 지역을 어느 정도 영향력을 하에 놓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러시아와 대한반도 접근 전략에 있어가지고 이런 그 한미일 북중러 대립 구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러시아의 대한반도 접근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동봉 정책이고 여기에 대해서 신동봉 정책, 한국에서 얘기하죠. 나인브릿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나인브릿지에 대해서 이제 이 내용은 그 남북러 삼각 협력 사업인데 지금도 러시아는 남북러 삼각 협력 사업이 중요하고 계속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이제 여기 적고 있는데요. 한반도 비핵화를 갖다 기본적으로 지지하고 다자 안보 기구를 통해서 동북아 및 한반도 평화를 구상하고 있고 남북한 평화 공존,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 구축. 기본적으로 렉토릭은 예전과 똑같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구상, 평화 공존, 그 다음에 평화 구축, 그 다음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레토릭인데 비헤이비어는 같은 경우는 행동은 약간 다르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건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 입장은 예전과 거의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북한이 이제 체제 보장을 위해서 핵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대북 제재보다는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3단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3단계 로드맵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었겠지만은 예, 실험 중단, 그다음에 훈련 중단,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중러가 참여하는 이제 6자 회담을 재개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빨리 나가겠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 입장에서 이제 여기 보면요, 지정학적 차원에서는 러시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동북아 문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때문에 이제 극동 개발 프로그램이 경색됐다, 북핵 문제 때문에. 그렇게 러시아는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한반도 접근 전략 중에서도 이제 어떻게 그 비핵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것보다는 이제 단계적이고 쌍궤 병행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전개와 극적인 영향력 강화가 있는데요. 자, 러시아의 가장 큰 그 움직임이 뭐냐면 2018년부터 달라지겠습니다. 동부 군관구를 갖다 4개 집단군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그 공세적인 어떤 그 구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2018년 같은 경우는 30만 명을 동원해 가지고 태평양 함대와 북핵 함대, 그다음 전차, 동부 군관군 전체를 동원해서 훈련을 했다는 것. 이 시베리아 지역에 대한 대규모 훈련이었습니다. 2019년에도 마찬가지고요. 2020년에도 계속, 2020년 올해 같은 경우는 훈련을 못했죠. 그래서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장계획 2018, 2027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굉장히 군사적 투사가 굉장히 강해졌다는 거. 그 다음에 한반도에 대해서 군사적 전개와 영향력 강화를 들여다보면요, 2019년 들어와서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무단으로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한두 차례가 아니라 20여 차례 걸쳐가지고, 그 다음에 독도 영군까지 침입을 하죠. 그래서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지 침공과 그 다음 독도 인근을 영공을 침범함으로 해가지고 한국 공군이 출격하고 약 300여 발의 그 기총 소사를 했습니다. 군사적 접촉까지도 뭐 일어날 정도인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러시아가 한반도 근해에 말 그대로 전략 무기를 갖다 계속 진주를 시킵니다. 진입을 시켜요. 전략 무기가 한반도에 진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SU-27 같은 경우도 있고, TU-95, 이거는 죽음의 백조와 비슷하죠. 미국의 전략 무기가 한반도에 진입했을 때 북한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듯이 러시아 군용기 같은 경우 전략 무기들이 한반도에 수십 차례 진입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죠. 올해도 8월 달에 2차례 진입을 했다는 거죠. 결론을 보게 되면은 이제 러시아 지역 정책, 뭐 동북아 국가 전략, 그런 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남북러 삼각 협력을 통해서 동북아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러시아는 한반도의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거. 그 다음 극동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고,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나름대로 이제 구상을 가지고 인정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건 결론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2018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줄만 평가하겠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이 렉토릭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제가 판단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2018년서부터 2019년, 2020년 들어오면서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이 공세적으로 변하고 군사적 개입까지도 진행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견제가 심해지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해서 러시아가 계속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해서는 아마 러시아가 앞으로 대외 정책 개념을 만약에 2021년에 새로이 발표한다면은 아마 레토릭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판단이에요.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그 김선혜 선생님에 대한 그 토론은 우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장세호 연구위원께서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너무 오랜만에 얼굴 뵙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네네.
많은 시간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지금 37분인데 조금 해서 40한 5분, 한 7, 8분 안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네. 장세호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전략연의 장세호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토론할 내용은 김선래 교수님 논문이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또 제가 이 소속기관의 특성상, 자꾸 좀 공부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논문을 재미있게 읽었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통찰들이 느껴졌고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로 많이 배우고 많이 느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많이 쓰면 안 되는데 늘 이제 정책 공동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늘 이제 사회과학, 특히나 정치학, 외교학 이런 것들도 이제 정책 제언 위주로 우리가 뭘 할까 이런 이야기만 나누다가 오늘 또 아까 최우익 교수님 발표도 그렇고 좀 이따 있을 김민수 교수님 발표까지 학술적인 글들을 공부할 수 있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은 모두의 김선영 교수님 이야기하셨지만 2018년 이후에 러시아의 동북아 한반도 정책에서 어떤 좀 큰 차이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그런 통찰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가 조금 동의를 하면서도 이 글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러시아의 입장이라든지 태도가 변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잘 설명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인상을 처음 들었고요. 또 하나 이제 전체적인 총평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게 굉장히 다 중요한 이야기들이고 대부분의 이야기들에 동의가 됨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광범위한 이야기들이 다뤄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식점만 하더라도 보면 굉장히 특화된 음식들이 있는 집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음식들이 한꺼번에 전부 다 팔고 있는 그런 집들이 있는데 지금 다루고 계신 주제들이 이 한정된 지면이라고 하는 학술 논문의 틀에서 담기에는 좀 너무 광범위한 이야기들이 좀 다뤄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논문으로 이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논문으로 만들어 가실 때에는 그런 부분들 좀 초점을 맞추시는 집중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문득 총평 차원에서 제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특히나 푸틴 시기 이후에 러시아의 대외 정책, 또 안보 정책, 그다음에 동북아 한반도 정책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푸틴이 20년째 지금 권좌에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찾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관련 분야 연구자들도 이 푸틴의 대외 전략, 또 동북아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서 논문을 만들어내기 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최근에 나온 논문들이 보면 1, 2기와 3, 4기의 어떤 미묘한 내용적인 차이를 파악해 보려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주요 공식 문헌들에 나타난 어떤 미세한 차이점들을 보려고 하는데 이 글은 이제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별화시킬 거냐, 또 학술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떤 기여점을 가질 거냐 하는 부분들을 조금 찾아야 되는 과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연구가 되어 왔던 선행 연구들과 어떻게 구별될 거냐, 그런 어떤 포커스를 찾는 게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러시아의 이제 이 대외 안보 전략을 들여다보시면서 이제 주로 의지하고 계시는 것이 대외 정책 개념이라고 하는 공식 문서거든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2008년, 2013년, 2016년 승인됐던 이 세 개의 문서들을 기초로 하고 계신데 사실 러시아의 대외 안보 전략의 토대를 형성하는 공식 문서들은 아스노바 빨라가유시의 다큐멘티라고 부르는 이 문서들은 굉장히 다양한 형식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것만 해도 정보안보 독트린부터 시작해서 국가안보 개념, 국가안보 전략, 군사 독트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의 내용이 정리가 되려면 좀 다양한 문서들을 좀 같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아까 초점을 좀 좁혀야 된다라는 말씀과 연장선상에서 이 맛있는 음식들이 쭉 그냥 좀 나열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계성을 어떻게 갖출까. 여기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형식이 일단 러시아의 대외 안보 전략의 기본 틀을 쭉 설명을 하신 이후에 INF라고 하는 틀을 빌려서 미러 관계를 잠깐 좀 중심적으로 보고 계시고, 또 유라시아 정책과 동북아 적군 전략이라는 제목을 다셔서 미중 전략 경쟁 하에서의 중러 관계, 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를테면 동북아를 무대로 한 뭐 여러 가지 이제 한반도 정책, 동북아 정책 이런 부분들을 다 다루고 계시고, 러시아의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들, 그래서 굉장히 좀 광범위한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어서 오히려 이 전반적인 내용들은 책으로 쓰실 법하고 오히려 논문에서는 조금 초점을 맞추시는 게 어떨까, 그런 제안을 자꾸 이제 드려보게 되네요. 그 다음에 좀 미시적인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이 INF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지적하신 것처럼 중요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8년 이후에 무언가 러시아의 태도라든가 정책의 변화가 있다면 아마 이 INF가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보는데, 이 논문에서 이 INF가 파기된 이 과정과 원인을 조금 너무 천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INF 파기가, 중거리 핵전력 조약의 파기가 동북아 한반도에 미칠 파장, 그리고 러시아의 향후 대응 기조, 뭐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동북아를 무대로 한 강대국 간의 군비 경쟁이 어떻게 이 지역에서 가속화될 것인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것이 이 지역의 안보 환경 변화라든가 영내 정세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고조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살펴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는 굉장히 미시적인데, INF 조약을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시면서 이 중단거리 핵전력 조약으로 하셨던데, 엄밀하게 보면 맞는데, 이게 단거리 미사일을 다 포함하는 게 아니라 단거리가 보통 이제 0km에서 1000km 사이인데, 그 가운데 500km 이하의 단거리 미사일은 제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용어상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거는 중단거리 핵전력 조약 파기 조약이 아니고 중거리 핵전력 조약이거든요. 그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역시 미시적인 부분입니다만, 이 중도 관계 설명하시면서 러시아에서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는 신시대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조금 이렇게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이제 질문인데요. 중러 간의 군사 동맹 가능성이 아까 굉장히 좀 높아 보이신다고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뭐 군사 동맹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그런 전망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북아시아 지역 군사적인 전개가 러시아가 최근에 강화되고 있는 측면과 관련해서 역시 질문입니다. 이것을 공세적이라고 말할 만한 것인가?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INF 파기 이후로 미국이 이쪽 지역의 이제 미중 경쟁 과정에서 군사적인 준비 태세라든가 군사적인 행동이 굉장히 강화되는 것에 대한 수동적 또는 대응적인 행동으로 볼 수는 없는가 하는 측면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결국 이제 갖고 계시는 이 아주 훌륭한 통찰과 아이디어들이 학술적으로 정책적으로 기여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논의의 초점을 좁히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러시아의 대외 안보 전략과 동북아 한반도 정책이라고 이름을 붙이시더라도 좀 더 부제를 붙여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2018년이라고 하는 부분에 천착을 하셨다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주제 넘은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시 분석을 주 업무로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의미 있는 분석을 통해서 좋은 코멘트를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선혜 선생님 나중에 그 시간 드릴 테니까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발표입니다. 시간이 점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많이 기다리시는 우리 김민수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알타이 브루하니즘 샤머니즘과의 연관성 검토. 아주 재미난 또 주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발표도 한번 들어보면서
또 한번 한국과 러시아의 상호인식과 소통이라는 주제에 맞는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선생님, 예, 11시 48분입니다. 예, 예. 48분인데 한 12시 한 5분 정도에 끝내주신다 생각하시고 또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5분. 예, 예. 15분, 근데 제가 한 저기 뭐죠? 7분인데요. 그냥 제가 막지는 않을 테니까 그 정도쯤.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우리 20세기 초에 그 264의 시가 있죠.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광야에서 목 놓아 울게 하리라.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논문을 이제 준비한 이유가, 하나는 이제 그 바로 백마 타고 오는 초인, 그리고 또 하나는 알타이입니다. 우리 세션의 주제가 한국과 러시아의 이제 관련성에 대한 건데, 저는 이제 그 한국과의 연관성을 러시아 측에서가 아니라 한국 측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계속 이제 공부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주제가 나오는 배경이 첫 번째, 좀 전에 말씀드린 백마 타고 오는 초인, 이것이 모티브가 된 신흥 민족 종교가 있습니다. 알타이 지역에. 그리고 이 알타이라는 지역 자체는 우리가 뭐 알타이, 한국어가 알타이어 계통이다, 뭐 알타이에 대한 말은 많습니다만, 사실상 국내에 알타이를 다룬 서적이나 논문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참 좀 의외인데요. 일단 바로 그런 의미를 바탕으로 알타이 지역에서 20세기 초반에 발생한 브르하니즘이라는 종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던 중에 이 브르하니즘의 기원은 그럼 어디에 있는가라는 면에 이제 초점을 두고 문헌을 이제 조사를 하던 중이에요. 이 브루하니즘이 아주 다양한 기원을 가진다. 예를 들어서 샤머니즘 기원이다, 불교 기원이다, 아니면 전통 탱그리즘, 그러니까 투르크 계통의 전통 종교인 탱그리즘 기원이다, 아니면 뭐 마니기오라든지 기독교 계통의 영향을 받은 종교다. 아니면 그런 어떤 종교는 형식적인 면이고, 20세기 초반에 민족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종교적 형식이었다. 아주 다양한 평가와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번 발표는 샤머니즘과의 연관성. 당연히 기존의 알타이 민족이 샤머니즘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종교적인 여러 가지 요소가 아무리 신흥 종교라고 해도 거기에 바탕에 깔려 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이제 인류 종교 역사상 뭐 당연히 다들 확인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바로 이제 샤머니즘은 당연히 브루하니즘의 어떤 바탕이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점이 샤머니즘과 유사하고 어떤 점이 샤머니즘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인가? 바로 요 점을 이제 요 논문에서는 이제 확인해 보고자 한 것입니다. 일단 이 브루하니즘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1904년도에 현재의 고르노 알타이 지역 남서부 지역 테렌 계곡이라는 데에서요, 체트 첼파노프라는 30대 초반의 목동이 동족들에게,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마 타고 오는 초인, 곧 오이로 특한이 도래해서 와서 우리 알타이 민족을 러시아 또는 기타 압제에서 구해줄 것이다라고 이제 선교를 시작해서요. 이 테렌 계곡에 한 달 만에 이제 문헌에 따라서 다르지만요, 1,500명 내에서 4,000명까지 기록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의 알타이인들이 이 체트 첼파노프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고, 특히 러시아제 물건이라든지 러시아 돈까지 다 처분을 해버리고 아주 필수품만 가지고 이 계곡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1,500명 내지 4,000명이 여기서 모여서 집단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집단 기도의 목적은 체트 첼파노프가 백마 타고 온 그 노인의 가르침을 받아서 전달한 바에 따르면, 조만간 오이로 득한이 도래해서 이 너희들 러시아인의 압제에 시달리는, 핍박에 시달리는 너희들을 구원해서
오히려 한국을 건설해서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게 해줄 것이다. 라는 이제 예언.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들어서 계속 기도만 하고 이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을 둘러싸고 이들이 이제 어떤 뭐랄까 반정부적인 어떤 민족 운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정부, 그러니까 경찰 당국이라든지 행정부 관료들의 어떤 의심 플러스 당시 알타이 선교단, 정교회 알타이 선교단 사제들을 중심으로 한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반 그 러시아적, 반 그 러시아 정교적 이런 움직임을 보고서 크게 이제 경각심을 느껴서 많은 이제 조사와 연구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 이들이 이제 황실에까지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빨리 조치를 취하다, 확실하게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라라는 이제 명령을 받고 계속해서 이제 경찰들이 가서 조사도 하던 중에 이제 이들이 자체 해산은 안 하고 있으니까 한 달 정도 지난 5월 정도 됐을 때요. 러시아 선교단을 이끄는 주교와 해당 지역의 경찰 책임자들이 중심이 돼서 러시아 민병대를 조직했습니다. 근데 러시아 민병대가 조직된 이유는 이제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러시아인들이 알타이로 아주 많은 수가 이주하면서 과거 알타이인들이 그 목축업을 하던 그 초지들을 이제 농지로 개간하기 위해서 러시아인들이 많이 이제 그야말로 점령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알타이인들이 점점 산간 쪽으로 쫓겨나면서 약간의 그 갈등, 경제 민족적인 갈등이 이제 시작되던 찰나였습니다. 그런 찰나에 이제 이런 어떤 집단적인 기도회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농민들조차도 약간 경각심을, 긴장을 하게 되고 또 하나가 이 브루아니스트들의 기도문 속에 자폰칸이라는 문구도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문이 도는 게 뭐냐면은 당시 러일 전쟁 직전 뭐 중시기였었는데 일본군이 이 알타이 지역까지 거의 다 왔다. 뭐 이런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루아니스트들이 기도할 때 그 나오는 문구인 자폰칸이라는 건 일본하고 상관이 없기는 하지만 그것을 둘러싸고 러시아인들은 이게 친일적이다라는 어떤 의혹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농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큰 불안감을 느끼고 이제 뭐 소총이라든지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무장을 한 2,000명 정도의 민병대가 이제 5월 하순에 기도하는 장소를 습격해서요. 습격해서 이제 해산을 시키는데 그 와중에 어, 기록에 보면은 그 불안이즘 신자들은 아무 저항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자세에서 습격을 받고 많은 사람이 얻어맞고 또 한 명은 맞아 죽기도 하고 어쨌든 그 해산이 끝나고 나서 체트 첼파노프하고 이제 한 그 양녀인 그 추굴이라는 양녀 딸 둘을 포함해서 34명인가가 이제 체포됩니다. 체포돼서 재판을 받고 그렇지만 1년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재판에서 무죄로 판결이 돼서 이제 석방이 되는 그런 이제 사건이 또 요 어떤 배경이 되는데요. 브루아니즘에서 기본적으로 체트첼파노프가 그 백마탄 노인 1명 또는 3명이 와서 가르쳐 줬다는 그 내용의 기본적인 내용은 조만간에 오이로트 칸이 와서 너희들을 구해줄 거니까 그때까지 이제 예를 들어서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인데 여기 안 되네. 불우한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불로 사멸시킬 것이다. 러시아인을 포함해서 알타이인들 가운데서 불우한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불로 사멸시킬 것이다. 하나. 그다음에 기존의 샤머니즘과 관련된 북이라든지 무복이라든지 모든 샤머니즘과 관련된 것을 불태우고 이제 샤머니즘을 이제 버려라. 그리고 특히 기존 샤머니즘에서 해오던 피의 제물, 그러니까 가축을 제물로 바치는 거, 그것을 중지하고 대신 우유를 뿌려서 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노간주 나무를 태워서 그 연기를 이제
그야말로 제물로 바쳐라. 이런 몇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하게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리본입니다. 천 조각이죠. 천 조각을 자작나무에 묶는다든지 뭐 몇 가지 아주 단순한 교리이긴 하지만 아마 이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당대 사회의 사회 경제적인 어떤 문제들과 그다음에 자기 자신들이 가졌던 이전의 어떤 종교적인 믿음 그것이 아주 잘 어떤 조화된 상황에서 브루하니즘이 아주 급격하게 퍼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런 배경을 넘어서서 이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기존 샤머니즘의 신격과 그러니까 기존 샤머니즘에서 주로 숭배했던 것이 무엇이고 그럼 브루하니즘에서 숭배하는 것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차원 하나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그럼 의례는 기존 샤머니즘의 의례의 기본적인 구조는 어떤 것이었고 브루하니즘에서 하는 의례의 기본적인 구조는 어떤 것이었는가 그것을 이제 비교해서 차이점을 찾아낸 건데요. 일단 알타이 샤머니즘의 주요 신격에서 나오는 샤머니즘은 기본적으로 여기 특히 알타이 샤머니즘 나중에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알타이 샤머니즘에서 주로 숭배한 것이 그 울겐과 어를릭이라는 두 신인데요. 울겐의 경우에는 하늘의 천신이고요. 어를릭은 지옥의 신입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게도 샤머니즘은 물론 이제 후일에 그것이 백샤머니즘이냐 흑샤머니즘이냐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샤머니즘에서는 지옥의 왕 그야말로 알타이 샤머니즘에서는 어를릭을 숭배하는 것이 주된 어떤 그 의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를릭을 위해서 어떤 제물도 바치고 다양한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울겐과 어를릭 간의 관계도 뭐 흥미롭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알타이 신화에서 인간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타이뿐만 아니라 투르크계 많은 민족들이 그런데 선한 신, 하늘의 신이 이 인간의 기본적인 형상을 만듭니다. 진흙으로. 그리고 개한테 지키라고 하는데 그 개를 지옥의 신이 와서 꼬셔가지고 너한테 털 달린 모피 옷을 줄 테니까 이게 개털 그거죠. 줄 테니까 잠깐 자리를 비켜라 그래갖고 그 진흙으로 만들어 놓은 형상에 결국 지옥의 신이 영혼을 불어넣습니다. 입김을 불어넣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계에 있는 그 신입니다. 하늘의 신과 지옥의 신이. 바로 그런데 이제 여기 알타이 샤머니즘에서도 기존에 지옥의 신 어를릭을 섬기고 어를릭에게 제물을 바치던 바로 이제 그런 것이 살짝 이제 제거가 되는 거죠. 제거가 돼서 선한 신들에게만 제물을 바쳐라. 그것도 이제 가축을 죽여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나왔던 우유를 뿌리거나 그다음에 노간주 나무를 태우거나 리본을 묶는 방식 요것만 이제 인정을 한다 이거죠. 자, 바로 이런 이제 어를릭을 비롯해서 이제 물론 샤머니즘에서 당연히 여기 산의 정령들이라든지 뭐 샘물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숭배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브루하니즘으로 넘어오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어를릭이 이제 숭배 대상에서 일단 배제가 되고요. 그리고 선신의 주신인 선한 주된 신인 그 울겐에 대한 숭배가 약간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울겐이 주된 숭배 대상이 아니게 되고 여기 울겐 알타이 산이요 알타이 산. 그 다음에 오트에네라는 거는 물론 이전 기존 전통신앙에도 있었던 것이지만 화덕 숭배입니다. 그 다음에 야익이라고 해서 그 과거 샤머니즘에서는 토끼 가죽과 여러 가지 리본을 묶어서 이제 그것을 부적처럼 사용하던 건데 그 숭배가 유지가 되고 다만 거기에서 토끼 가죽이 어떤 리본 색깔이 달라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빨간색 리본을 빼고 대신 파란색을 집어넣는 그런 변화가 생기고요. 특히 이제 샤머니즘과 전혀 다른 숭배 대상으로 유추 쿠르부스탄, 아크부르한, 오이로트칸, 슈누, 아미르사나 이런 숭배 대상들이 새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유추 쿠르부스탄이라는 것이 브루하니즘의 가장 높은 신인데요. 이 유추 쿠르부스탄에서 이 유추는 투르크계어로 3이라는 뜻이고 쿠르부스탄은
학자들에 따라서 호르무스타, 그러니까 저기 왜 그 배화교, 조로아스터의 그 이름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뀌어진 것이다라고 해서 이것이 조로아스터하고 연관된다라고 이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크부르한은, 아크라는 것은 투르키 계어로 하얀색이라는 뜻이고요. 이 부르한은 이제 요거에 문제가 많은 부분이 됩니다. 부르한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불교 계통에서는 저기 뭐죠, 바이칼 주변의 그 브리아트족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부르한 하면은 기본적으로 부처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몽골 학자들한테 확인을 해봤더니, 몽골에도 부르한이라는 말이 있고 주로 부처를 상징하지만 기본적인 뜻은 그냥 신 자체라고 한답니다. 신 자체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 부르하니즘에서의 아크부르한도 신 자체다. 하얀 선한 신 자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부르한이란 말에 대해서 잠깐 또 언급을 한다면요. 부르한은 이제 신을 통칭하는 것이다라는 의미로 보면 되는데, 그러면 이 부르하니즘이라는 데에서 그 부르하니즘, 종교의 명칭이 부르하니즘인데, 이 부르하니즘이라는 명칭 자체가 러시아인 학자들을 또는 기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착된 명칭이고요. 정작 알타이 부르하니스트 본인들은 이 신앙을 부르하니즘이라고 하지 않고 악이라는 것은 하얀색, 아크부르한의 악입니다. 하얀 신앙 또는 슈트는 우유입니다. 우유를 뿌리기 때문에 이제 우유신앙, 이런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한이라는 이름 자체가 러시아인들이 파악하는 그것과 이제 알타인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명칭은, 학술적인 명칭은 부르하니즘이라고 굳어졌지만, 역시 거기서 나오는 부르한이라는 말 자체가 불교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기보다는 불교에서 지시하는 부처보다는 더 넓은 개념이라는 점을 이제 염두에 두어야지만 이제 이것이 좀 제대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오이로트칸과 슈누 아미르사나, 이것은 저기 이전의 그 역사적인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역사 속의 신화적인 인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역사 신화적인 인물들 자체가 그야말로 종말론적인 그러니까 신들이 민족의 영웅이 와서 저기 모두를 물리치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서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어떤 종말론, 아니면 메시아론적 그런 존재들이 메시아적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역사 속의 인물인 오이로트칸, 슈누, 아미르사나, 이제 요런 인물들이 부르하니즘을 통해서 새로이 신격화된다는 것이 이제 기존 샤머니즘과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유츠크루브스탄, 그다음에 아크부르한, 이제 신들이죠. 그다음에 요 신들은 이전에 샤머니즘에서도 약간의 언급은 있었습니다만, 이제 부르하니즘으로 넘어오면서 아주 최정상의 신으로 모시게 되는 거죠. 이제 일부 학자들에 따르면 아까 샤머니즘에서 그 울겐과 어를릭, 그 천상의 최고신과 지하의 최고신 두 신을 창조한 신이 바로 유추크루브스탄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할 정도로 이제 그걸 최고의 신으로 브루하니즘에서는 올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샤머니즘과의 관계에서 계속 브루하니즘이 이제 탄생하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변형이 이루어지는 그 방향성을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어떤 신격들의 변화고요. 주요 의례 사물과 행위를 보게 되면, 일단 샤머니즘에서도 그러니까 이 브루하니즘에서 우유를 뿌리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유를 뿌린 것은 아주 오래된 신앙에 전통적으로 있어 왔던 겁니다. 샤머니즘에서도 우유를 뿌렸고, 그 이전에 탱그리즘에서도 우유를 뿌렸고요. 더 이전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될지, 이것은 이제 좀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간준, 김민 시간 선생님 다 너무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12시 10분인데요. 좀 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제 노간주 나무도 샤머니즘에서, 그 다음에 자작나무도 그렇고요. 이게 기존에 야이까지 포함해서 기존의 샤머니즘에서 주요 숭배 대상이었던 것이 이제 브루하니즘으로 와서는
거의 유사하거나 어떤 정도로 달라졌는가를 이제 기술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자세에서도 동쪽을 향해서 한 사람이 서서 기도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 뒤에서 같이 동쪽을 바라보면서 이제 후렴구를 넣는 방식으로 기도한다는 거. 이런저런 것이 이제 샤머니즘을 기반으로 하지만 어느 정도씩 조금씩 달라졌고, 그 달라진 것의 기원은 또 어디에서 찾아야 될 것인가 의문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다양하게 너무 많은 요소들이 여기 들어가서 제가 정리가 어려운데, 일단 끝으로 보게 되면요. 현재는 그럼 어떤 상황이냐? 2014년 골리코바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0.2% 정도가 스스로 악장 신자라고 이제 대답을 할 정도로 악장, 그러니까 브루하니즘의 현대적인 명칭 또는 원명칭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이제 좀 널리 아직도 퍼져 있는 상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럼 토론을 통해서 필요한 것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미 완성도가 높은 글을 작성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하실 이야기가 많을 듯한데 제가 시간을 잘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끝난 다음에 다시 제가 그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요. 마무리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토론으로는 한국외고대학교 어건조 교수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어건조 선생님, 너무 죄송합니다. 12시 한 10분 정도 안으로 좀 대략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예, 안녕하세요. 어건주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타이 브루하니즘, 샤머니즘과의 연관성 검토에 대한 김민수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문에서 교수님 알타이 브루하니즘의 유래와 전파 과정, 그리고 주요 신격과 의례의 행위를 비롯한 알타이 브루하니즘의 특징들에 관해서 소개해주고 계신데요. 이 발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굉장히 낯선 브루하니즘이라는 알타인들의 종교에 대해서 알게 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다만 아쉬운 건 발표 원고에는 아주 자세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제가 더 아쉽습니다. 나중에 그 논문으로 출판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보다 유익한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브루하니즘이라는 종교에 대해서는 저에게 있어서 조금 낯선 내용이라 코멘트를 하기보다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으로 제 토론을 가름하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한 3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했는데 발표를 들으면서 한 가지가 해결돼서 2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알타이 샤머니즘이라는 용어 사용에 관한 것인데요. 교수님은 발표문에서 그냥 일반적인 샤머니즘이 아닌 알타이 샤머니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계신데 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그 알타이 샤머니즘과 샤머니즘을 구별하는 그 본질적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2번째로 그 알타이 브루하니즘에서는 신과 정령들에게 바치는 가장 중요한 제물이 우유고, 우유가 성스러움과 정결함의 상징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즉 브루하니즘에서 가장 중요한 의례용 사물 가운데 하나가 우유라고 하셨는데요. 이 브루하니즘에서 우유가 중요한 의례용 사물로 사용된 문화적 배경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대개의 종교에서, 그리고 발표자께서 그 발표문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샤머니즘에서도 피의 제물이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현대 카톨릭에서도 실질적으로 피를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라고 하는 같은 붉은색의 속성을 띠는 그 제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브루하니즘에서는 반대로 이 하얀색 우유를 중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브루하니즘에서 이 피의 제물이 우유로 대치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지적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대략 지금 15분 정도가 남았는데 한 10분 정도 더 좀 사용한다 그래도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대로 최익 선생님, 그리고 김선혜 선생님, 그리고 김민수 선생님이 각각 5분 정도를 사용해 주셔서 토론자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각각 5분 정도씩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익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네,
일단 그 바짐 선생님 그 토론 감사합니다. 그 바짐 선생님께서는 사실 그 한국과 러시아 양국 문화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토론을 맡아주셔서 아주 감사하고 또 이제 그 유익한 코멘트였습니다. 그 일단은 이제 한국인이 그 러시아에 관심이 많은 그런 매력 포인트라든지 또 이제 러시아인의 어떤 그 한국에 느끼는 어떤 매력 포인트 그걸 이제 잘 정리해 주셨는데 굉장히 유익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 토론문 파일을 따로 메일로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이제 호감도를 이제 종속 변수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그거 이제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일단 이번 그 논문 분석에서는 이제 그 문화적인 부분에 제가 초점을 뒀기 때문에 문화만을 이제 종속 변수로 한 거였고, 또 사실 이 문화 부분과 이제 우리가 또 한러 양국 관계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경제 협력이 좀 크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한러 관련된 또 한반도 관련된 국제 관계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 한국이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는 특히 이런 지하 자원에 관심이 많이 있고 또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서 한국 기술이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엮어내는 어떤 경제 협력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제 경제 협력과 이 문화 흥미 요 부분에 이제 초점을 두게 된 거였고 그랬는데 특히 이제 그 한국인의 경우에는 이 문화 부분을 이제 분석하다 나온 결론 중에 하나이지만 한국인의 경우에는 이 러시아인에 대한 호감도가 이 러시아 문화 흥미 여부에 영향을 주는 부분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의 과제 중에 하나로서는 이제 그 호감도 부분을 아예 종속 변수로 둬서 분석할 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예를 들어 우리가 그 호감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아직도 그 러시아인이나 러시아 문화에 대해서 어떤 이제 그 편견을 역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 이 러시아 학자들은 아니지만은 이 언론에서 보면 항상 그 러시아인에 대해서 약간 좀 우스꽝스러운 거, 좀 색다른 거 이런 것으로만 좀 부각을 시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인들이 뭐 알코올이 들어간 향수를 먹고 막 수십 명이 사망했다. 뭐 이런 그런 기사를 재미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일은 러시아인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그런 일이 과거에 있었고 근데 뭐 마치 이제 러시아인들은 그런 어떤 편견이 섞인 그런 식으로 그랬기 때문에 러시아인에 대한 호감도를 우리가 높일 수 있다면 러시아인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나 러시아 문화에 대한 흥미 이런 걸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정말. 또 반대로 이제 러시아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에 대한 관광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흥미와 이제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논문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뭐 호감도 혹은 또 이제 러시아인의 관광 이런 부분에 또 초점을 둬서 연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멘트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욱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럼 바로 김선혜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장수호 박사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그 논문이라기보다는 그 시민 강좌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러시아 가지고 있는 뭐 그 국제 질서에 대한 이해라든가 아니면 대정책 기본적인 내용을 쭉 설명하고 그다음에 한반도로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이 아주 그냥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던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 가지고 논문 쓸 때는 그 부분을 조금 많이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INF 파기가 동북아에 미치는 파장 같은 경우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그 지면상 제가 안 집어넣는데 초점을 갖다가 동북아 한반도에 맞추고 2018년 이후에 러시아가 동북아 특히 한반도에서 공세적으로 접근했다. 공세적 외교적 그 양상으로 접근했다. 그 내용을 초점에 맞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러 군사 동맹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러시아 내에서도 군사 동맹, 이미 군사 동맹 체결 정도 수준까지 가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하고요. 영국에 있는 많은 학자들도 앞으로 중러 양국이 강력하게 군사 동맹을 맺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도 발표했던 것처럼 2019년도 12월 달에 푸틴 대통령은 연례 정례 기자회견에서 러중 군사 동맹은 맺고 있지 않고 앞으로 그럴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네, 그런데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중러 양국 관계가 거의 준 군사 동맹 수준까지 지금 같이 매년 정기적으로 군사 훈련도 하고 동북아에서도 훈련을 하죠.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 동맹을 맺게 되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를 들여다봤을 때 러시아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것이 더 속박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제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마 준 군사 동맹까지 지금 수준까지 가는 게 낫고, 오히려 그것을 동맹 수준까지 가게 되면은 두 나라가 서로가 되게 불편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 동맹 가능성은 지금 상태보다 좀 더 발달한 준 군사 동맹 체계까지 가겠지만은 군사 동맹 그 자체는 아마 하지 않는 것이 중러 양국한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최근 들어서 공세적으로 그 외교 정책을 바꿨느냐? 물론 2014년도에 유로마이단 사건이 터지고, 그 다음에 그 우크라이나 사태 그 이후에 대러 제재가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됐죠. 그러면서 러시아가 공세적으로 자세를 바꾼 건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몇 가지 그 예가 있죠. 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리아에 전면적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인가요? 아르헨티나인지 하여튼 아르헨티나 아니죠. 베네수엘라에 또 군사적으로 또 잠깐 개입했다 나왔지만, 그런 식으로 전방위적으로 서방 측이나 아니면 미국의 그 공세에 대해서 맞대응 정도가 아니라 맞대응을 넘어서서 한 단계 더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것 때문에 2018년도 이후에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그 입장이 그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도대체 한반도에 대해서 그렇게 전략 무기를 갖다가 전개시키고 진입시키는 것은 이건 대단한 문제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요. 24번, 24차례, 거기다가 영공까지 침범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잠깐 이렇게 지금 자중하고 있지만은, 제가 봐서 내년쯤 돼가지고 더더욱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더 개입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그 군사적으로도 있죠. 더 접근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논문 전체 전반적으로 논문을 쓰려면은 그 장세호 박사님이 지적한 상황 그대로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집중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세호 박사님. 네, 고맙습니다. 김민 선생님,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못한 말씀도 있을 텐데, 선생님, 예, 한 7분 더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예. 첫 번째 질문에서 샤머니즘 앞에 굳이 알타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에 대해서는요. 일단 명칭부터 먼저 보면은 극동 지역의 샤머니즘의 그 샤만, 거기서는 샤만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알타이 투르크계에서의 샤만은 캄이라고 합니다, 주로. 일단 명칭부터 다른데 그 이유가 저 엘리아덴가요? 그 초기에 샤머니즘을 쓴 그 학자가 말하기를 샤만이라는 말 자체가 퉁구스어의 사만에서 왔다. 그는 이제 결국 그쪽 지역의 샤머니즘을 중심으로 이제 연구가 시작된 거고요. 물론 아메리카 대륙까지 쫙 퍼져 있는 여러 가지 그 현상. 그러니까 어떤 신과 인간을 매개하는 존재로서 샤만이라고 하죠. 그냥 샤만이 어떤 주된 역할을 하는 종교가 샤머니즘이라고 봤을 때, 그럼 샤만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게 전체 샤머니즘의 공통점이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악령을 퇴치하고, 그죠? 악령을 퇴치하고 또 뭐야?
질병을 치료하고 그다음에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고 예언을 하고 그런데 일단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 죽은 사람의 영혼을 천도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역할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이제 이전에 이 장례, 여러 민족의 장례를 지금 극동에서부터 볼가강까지 수많은 민족을 지금 계속 봐오고 있는데 장례의 샤먼을 참여시키는 민족도 있고요. 샤머니즘 가운데서도 장례의 샤먼을 참여시키지 않는 민족도 있습니다. 저는 그 점이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영혼 천도에 있어서도 샤먼의 역할을 인정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축치족이나 축치 코리아크족의 샤머니즘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샤먼의 역할은 또 이쪽 퉁구스라든지 투르크계 샤먼의 역할하고도 많이 다릅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샤머니즘이라는 용어는 너무 큰 숲의 이름일 뿐이다. 그리고 결국 각 민족의 샤머니즘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무속이라고 하든지 샤머니즘은 결국 그 민족의 어떤 관념, 종교적, 신앙, 전통 신앙적 관념, 신화적 관념이 다 어우러져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 앞에 민족 명칭을 붙여주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추가해서 우리 민족, 그럼 우리 한국의 샤머니즘, 우리 무속이라고 하죠. 우리의 무속과 그러면 퉁구스나 투르크계 민족들의 무속을 공통적인 샤머니즘의 틀로 묶을 수 있을까? 당연히 묶을 수 있죠. 뭐 접신 상태에서 구슬하면서 어떤 뭐 그런 종교적 행위를 한다. 당연히 가능하죠. 그렇지만 그 목적이라든지 누구를 모시느냐, 그 모시는 결과가 어떻게 반영돼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냥 샤머니즘이라는 것은 그냥 숲의 이름일 뿐이고 각각의 나무는 민족의 전통적인 그 종교적 관념에 따라서 달리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민족명을 앞에 붙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피해 재물이 우유로 바뀐 이유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사회 경제적인 상황입니다. 20세기 초,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알타이인들이 목축업을 하면서 러시아인들이 많이 몰려오면서 목초지를 잃으면서 가축 두수가 사육 두수가 급속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기존에 샤머니즘에서는 무슨 의뢰를 할 때만 매 의뢰할 때마다 가장 좋은 가축을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가난해지는데 또 하나의 일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느 민족 같은 경우에는 이 샤먼의 굿 때문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갖고 바치다가 결국 뭐 폐가 망신하고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 시베리아 극동 시베리아 민족들 가운데. 그래서 결국 제가 보기에 이 알타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원주 민족들이 20세기 초반에 경제 사회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결국 재물을 바친다는 거에 대한 거부감 또는 어떤 부담 이것이 엄청 커졌다는 게 하나. 그다음에 또 다른 이유로는 아까 뭐 중간중간 말씀드렸습니다만 브루아니즘의 기원을 어디로 볼 것인가 해서 저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그 탱그리즘이라든지 조로아스터교라든지 이런 데서의 요소도 나오고 있지만 저는 또 하나 문헌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찾고 있는데 스키타이족과 관련된 스키타이족 그다음에 브라만교 요것과 연관성을 찾아낼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연결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유, 그다음에 우유 숭배, 그러니까 그것이 정결과 성스러움의 상징. 그것이 이제 소에서 우유, 그 소의 산물이라는 어떤 그런 거, 색깔과 출처 두 가지가 이제 그 신앙적인 차원에서 숭배 대상이 된 게 아닌가. 그런데 일단 브루아니즘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 본다 그러면 기존의 이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 의례 행위 가운데 하나가 쭉 연결됐고 그것이 우유를 특별히 강화해서 피해 재물을 없애는 대신에 더 이제 숭배 정도를 강화했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마 하실 말씀이 더 많을 듯한데 하여튼 잘 축약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합니다. 자, 이제 공식적인 시간은 거의 마무리가 좀 됐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플로어에 참석하신 라승도 선생님, 또 김혜진 선생님, 송주서 선생님, 혹은 발표나 토론 여하를 떠나서 지금 진행된 세 가지 논문에 대해서 또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좀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플로어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 질문 있는 분이 계신가요? 예. 김혜진 선생님하고 송준서 선생님은 비디오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참가를 하고 계신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고 그런데, 예. 질문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혹시 라승도 선생님, 네, 그러면은 저기 저 하나 뭐 좀 간단한 거 여쭤봐도 될까요? 김민수 선생님, 저도 얼마 전에 그 우리 타자의 수용이라고 해서 그 민간신앙과 기독교의 혼종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실 종교라는 게 다 동일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샤머니즘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지만 만약에 그 샤머니즘이 그 어떤 특정한 한정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혹여 인구도 많아서 그 샤머니즘 특정 지역에 이제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전 세계로 확산됐을 때 그게 또 뭐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교 같이 전 세계적인 종교로 확산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봤었을 때 다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나 이슬람교도 원래 지역에서 출발을 해서 전 세계로 확산된 종교인데 샤머니즘도 만약에 그런 그 발전 가능성, 그러니까 인구가 일단 기본적으로 많아겠죠. 그리고 이주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겠고 그런 경우에 역시 다른 그 이 체계적인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교 같이 확산될 개연성 그런 건 없나요? 거의 또 동일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막연한 질문을 한번 해드립니다. 네. 예, 재밌는 질문인데요. 네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샤머니즘은 체계화되지 않은 종교이고, 네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인간의 공통된 심성과 주변 자연 환경에 대한 어떤 종교적 의식을 통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공통적인 심성을 통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한 종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족별로 그 민족의 자연지리적 환경이라든지 역사 문화적 환경 때문에 그런 다른 색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색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우리나라 무당들도요. 지금 부자 가짜 무당도 많은데 원래 우리나라 무속에서도 점을 치거나 누구를 치료해줘서 재물을 많이 취하면 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샤머니즘의 우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샤머니즘에서는 그러니까 치부라든지 어떤 세력을 모아서 자기가 그 군림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종교나 어떤 정치나 초기 발생적인 상황을 따라가 본다면 그죠? 지배하려는 인간의 욕구가 어떤 식으로 충족이 되느냐라고 봤을 때 이 샤머니즘에서는 우리 샤머니즘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바로 그것은 죄가 된다. 신에 대한 죄다. 라는 어떤 아주 강력한 결계가 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샤머니즘과 예를 들어서 일본, 중국 샤머니즘이 연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거고, 내가 또 재밌는 것이요. 이제 극동 지역의 여러 민족의 샤만들 그 신화 전설에 나타나는 것처럼 민족 간의 샤만, 민족별 샤만, 그리고 샤만이 기본적으로는 씨족 중심이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좀 더 크게 부족 샤만이라고 해도 또 다른 부족의 샤만 또는 다른 민족의 샤만과 도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경쟁을 벌이죠. 싸움을 하는 그런 전설 신화가 많은데요. 거기서 이긴다고 해도 내가 다른 민족 대표 샤만을 도술로서 이긴다고 해도 그 민족의 종교가 내가 관장하는 샤머니즘이 아니게 되더라고요. 신화 전설 속에서조차. 그러니까 샤머니즘은 정말 별개의 각각의,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신과 인간 자체를 매개하는 아주 최소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거지, 그것이 어떤 기본 원리 자체가. 그래서 이것이 이 대형 종교처럼 집단화되기는, 세계를 통일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었던 거는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로마 제국을 통해서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게 단순하게 적용을 하자면 만약에 이제 그 특정 지역의 샤머니즘이 그 대중성 내지는 이제 확산성을 그 갖고서 전 지역으로 퍼져 나갔을 때, 그랬을 때는 또 체계적으로 구조를 갖출 상황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랬으면 이제 또 다른 경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민간 신앙으로부터 시작을 해왔고 우리가 말하는 고등 종교로 발전을 한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왔는데 제 개인 생각은요. 그런데 이제 지역에 이제 머물다 보니까 우리가 그거를 마치 샤머니즘 같이 또는 이제 어느 한쪽에서 보면 뭐 미신 같이 뭐 주술 같이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네네. 드리면요. 예, 예. 샤머니즘에서는 네. 뭐 그런 것도 나중에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샤만이고 내가 믿는 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는 신을 너희들이 따르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벌 준다. 네. 이런 메커니즘은 좀 아주 약합니다. 근데 기독교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뭐 다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 구도가 바탕이 돼서 확산된 게 아닌가. 그 정치적인 힘을 얻는 메커니즘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른 분들 혹시 또 궁금한 사항, 예, 이 발표 주제라는가 뭐 지정 토론과 상관없이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한번 간단하게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죠. 예. 그러면 제가 지금 제 화면으로는 의사 표시를 하신 분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대략 마무리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자, 그러면은 그 채널 2 한국과 러시아의 상호 인식과 소통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이번 학술대회 세션 2는 여기서 그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신 세 분의 선생님과 또 토론에 참여해 주신 세 분의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